자, 이제 오늘 마지막 시간이죠. 자, 이제 네 번째 권리의 주체입니다. 그래서 그 강의 노트 PDF 자료 한 장만 더 넘기시면 셋째 페이지에 권리의 주체라고 있죠. 그래서 크게 이제 우리가 보시면 지금 권리의 우열까지 했는데 그런 권리를 가지는 자가 누구냐? 그런 권리를 가지는 자를 권리의 주체라고 하고, 그럼 그런 권리의 주체는 당연히 자연인이 있고 법인이 있을 수 있다. 그럼 우리가 그 자연인이라고 할 때 이 자연인은 사람이죠, 흔히. 그 다음에 법인은 법이 인정한 사람. 그럼 법이 인정한 사람 흔히 단체죠. 그래서 그럼 우리가 자연인 이제 법인을 하다 보면 궁금한 게, 그럼 사람이나 법이 인정한 사람은 권리 능력을 또는 권리와 의무의 주체가 될 수 있다는데, 그럼 언제부터 사람이지? 그럼 뭐 지금 그 배가 사살 아파서 오늘 내일 하고 출산을 준비하는 단계도 사람인지, 아니면 분만이 시작돼서 머리가 빼꼼 나온 상태가 사람인지, 팔다리가 다 나온 상태가 사람인지, 탯줄을 끊은 상태가 사람인지 따져야 되고, 그럼 사람일 때 권리와 의무의 주체가 된다면 그럼 사람이 아니면 권리와 의무의 주체가 될 수 없다는 소리인데, 그럼 언제부터 사람이 아니지? 예를 들어서 심장이 멎어야만 사람이 아닌 것이냐, 아니면 심장은 뛰고 있어도 뇌사 상태인 상태도 사람이 아닌 것이냐, 이렇게 따질 게 좀 있겠죠.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권리의 주체, 자연인, 법인을 따질 때 이제 단순히 사람이면 권리와 의무의 주체가 될 수 있다. 법이 인정한 사람이면 그럼 언제부터 권리와 의무의 주체가 되느냐? 법인은 적어도 설립 등기를 해야 된다. 그럼 설립 등기를 한 상태면 우리는 권리와 의무의 주체가 될 수 있는 법이니까 권리 능력 있는 단체, 그럼 사람의 단체를 사단 또는 재산의 단체를 재단이라고 하니까 우리는 설립 등기를 한 상태의 법인을 권리 능력 있는 사단, 권리 능력 있는 재단이라고 부르고, 그럼 단체로서의 모든 실질을 가지고 있지만 설립 등기를 하지 않고 있는 상태, 즉 동창회, 낚시회, 조기축구회, 이런 것을 우리는 권리 능력 없는 사단 또는 재단 이렇게 부르는 거다. 자, 그래서 법인은 뭐 구체적으로 가서 그럼 법인은 법이 인정한 사람이고 단체지, 단체에 불과하니까 그럼 이런 법인이 행동을 할 때는 누가 행동을 하느냐? 그럼 결국은 사람이 대신해서 행동해야 된다. 그럼 그런 법인을 대표하는 사람을 우리는 이름을 뭐라고 부를 거냐? 그걸 우리는 이사다 이렇게 이야기한다. 이런 건 이제 구체적으로 가서 배우면 되고요. 지금은 우선 그런 권리의 주체가 될 수 있는 사람은, 주체가 될 수 있는 자격을 가진 자를 우리는 자연인, 법인이라고 한다. 그럼 이런 자연인, 법인이 권리와 의무의 주체가 될 수 있는 능력, 그 능력을 우리는 권리 능력이라고 한다. 그래서 이제 그런 권리와 의무의 주체가 될 수 있는 자가 행동을 할 수 있는, 생각을 할 수 있는 능력을 의사 능력이라고 한다. 단독으로 행동할 수 있는 능력을 행위 능력이라고 한다. 이렇게 이제 정의를 합니다. 그럼 권리 능력은 권리와 의무의 주체가 될 수 있는 능력이죠. 그럼 사람은 언제부터 권리와 의무의 주체가 될 수 있느냐? 그럼 출생한 때부터 권리와 의무의 주체가 될 수 있다. 사망한 때로부터 권리와 의무의 주체가 될 능력을 상실한다. 그럼 권리 능력의 이걸 시기, 이걸 권리 능력의 종기 이렇게 부를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럼 우리는 단순하게 사람은 출생한 때로부터 권리와 의무의 주체가 된다. 사망한 때로부터 권리와 의무의 주체가 될 능력을 상실한다. 이렇게 설명을 하는 것이고, 그럼 이제 우리가 좀 더 나아가서 이제 법 공부를 제대로 할 때는, 그럼 사람은 태어날 때부터 권리를 가진다는데 그럼 언제 태어난 것인가를 관련해서 적어도 사람은, 적어도 민법에서는 전부 노출설이다.
그럼 분만이 시작됐거나 또는 일부가 분만 중이라고 하더라도 사람이 아니고 전부 노출됐을 때는 탯줄을 끊지 않아도 그때부터 사람이다. 자, 이렇게 전부 노출수를 취한다. 그럼 우리가 그럼 그 출생의 시기를 일부 노출이냐 전부 노출이냐 또는 분만 중이냐 진통 중이냐 이런 거를 왜 따지느냐, 따져야 될 필요가 있느냐. 자, 그거와 관련해서 우리가 이렇게 한번 보자는 거예요. 자, 예컨대 극단적인 설명을 하겠습니다. 그럼 지금 갑의 뱃속에 아직 분만 중인, 아직 전부 노출되지 않는 A라는 태아가 있다고 생각해 보죠. 그럼 누군가가 갑을 발로 차서, 고의로 발로 차서 또는 그 어떤 수단을 통해서 이게 A가 뱃속에서 죽었다고 생각을 할 때요. 자, 만약에 전부 노출돼야만 사람이라고 한다면 이 을이 적어도 A를 살해한 살인죄가 되지는 않습니다. 뭐 영아살인죄가 되진 않죠. 다만 낙태죄가 될 수 있죠. 낙태를 시켰으니까요. 혹은 뭐 다른 죄가 되겠죠. 그런데 만약에 사람은 포태를 하면, 임신을 해서 적어도 6주만 지나면 사람이라고 판단해버리면 그럼 뱃속에 있는 태아를 발로 차도 태아가 유산돼 버리면 살인죄가 돼버리는 거죠. 그래서 출생의 시기를 어디로 두느냐에 따라 살인죄가 될 수도 있고 낙태죄가 될 수도 있고 죄목이 달라질 수 있죠. 그래서 우리가 출생의 시기가 언제인지는 중요하다. 적어도 민법에서는 전부 노출되면 팔다리가 쫙 다 나오면 그때부터 사람이다. 그럼 이제 이거와 관련해서 다른 문제가 없으면 이걸로 깨끗하게 공부하면 끝나는데, 근데 실제로는 이제 또 하다 보니까 이런 문제가 실제로 또 걸렸다라는 거예요. 자, 어떤 문제가 이제 실제로 문제가 되느냐? 그럼 사람은 태어난 때부터 권리와 의무의 주체가 될 수 있다라고 하는데, 그럼 만약에 갑이 을하고 부부인데 아직 혼인신고를 안 하고 산단 말이에요. 그 법률상 부부가 아니에요. 근데 지금 을의 뱃속에는 A라는 3개월짜리 태아가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4월 달에, 뭐 2월 달이라고 하죠. 2월 달에 갑이 출근길에 누군가의 교통사고로 실수로 사망을 했다고 치면, 자, 누군가가 사고를 쳐서 사망을 하면 이 사망으로 인한 보험금이나 또는 그 자한테 손해배상으로 해서 돈 받을 게 5억이 나왔다고 쳐보잔 말이에요. 그런데 갑에게는 부모도 없고 가장 가까운 사람이라고는 사이 안 좋은 사촌 하나가 있단 말이에요. 자, 그럼 우리가 논리대로만 하면 이 경우에 을은 법률상의 배우자가 아니니까 이 보험금이나 손해배상을 상속받을 수 있는 상속권이 없고, 자, 사람은 이 A가 자식인 건 맞는데, 자식은 이 보험금이나 손해배상을 상속받을 수 있는데, 당연히 상속을 받을 수는 있는데, 문제는 상속받을 수 있는 권리도 권리니까 사람은 태어난 때부터 권리와 의무의 주체가 되는 거니까 3개월짜리 태아는 아직까지 태어난 게 아니니까, 그래서 이 상속을 받을 수 없다, 이런 논리를 전개시키면 그럼 사이 안 좋은 사촌이 다 가져간다는, 이 돈을 다 가져간다는 이상한 문제가 됐단 말이에요. 그럼 사람은 태어난 때부터 권리와 의무의 주체가 된다고 해서 이렇게 불합리한 문제가 걸린다면, 여러분이 갑이고 적사하지 않고 교통사고 당했다 하더라도 잠시 정신을 차린 상태에서 한 5분 있다가 죽었더라면 그 보험금이나 손해배상을 사촌에게 준다고 했을까요? 적어도 자식한테 준다고 했을까요?
그건 누가 봐도 뻔한 이야기 아닙니까? 그래서 그럼 우리 법에는 이런 불합리를 대비해서 태어난 때부터 권리와 의무의 주체가 된다고 하다 보니까 이런 문제점이 생겼다. 그럼 모든 세상의 경우는 아니지만 그래도 이런 특수한 경우에는 이 태아는 사람이 아니지만 상속을 받을 수 있게 하려면 일정한 부분한테는 태아에게 권리 능력이 있는 것으로 취급하는 제도가 대한민국에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겠죠. 그게 우리가 앞으로 여러분이 11월 12월에 가서 정규 시간에 배우면 이런 태아의 권리 능력을 따로 공부를 하는 겁니다. 그럼 이런 태아는 사람이 아니지만 그래서 세상에 일어날 수 있는 모든 경우의 수에 따라 태아에게 권리 능력을 인정하면 그거는 태아일 때부터 사람이 되어버리는 거니까요. 이런 전부 노출설이 의미가 없어지는 거죠. 그래서 세상의 모든 경우가 아니라 태아에게 일어날 수 있는 수없이 많은 경우 중에 그래도 몇 개는 콕콕 찍어서 이때는 불합리하니까 태아가 출생한 것으로 보자. 그럼 이제 상식적으로 이 용어를 자 우리가 태아를 보호한다고 할 때 이 태아 보호에 관해서 이 대한민국은 일반적 보호주의를 채택하고 있는 걸까요? 개별적 보호주의를 채택하고 있는 걸까요? 한번 테스트 해볼게요. 그래서 일반적 보호가 아니라 수없이 많은 경우 중에 일부만 보호하겠죠. 그럼 개별적 보호주의를 선택하고 있는 거다. 그럼 적어도 이제 이런 경우에는 태아는 출생한 것으로 보자. 이런 경우에는 안 된다. 이런 경우에는 된다. 이런 것들이 있겠죠. 이런 것들을 나중에 여러분이 저하고 같이 하나하나 공부를 할 거예요. 그래서 그 PDF 자료를 보면 이제 그런 걸 하기 위해서는 암기하는 게 제일 좋으니까 그래서 그 암기 자료에 태블제대 유사유 이런 식으로 앞글자를 따서 공부할 겁니다. 물론 그 불자가 어떤 글자의 앞글자인지 제자가 어떤 글자의 앞글자인지 대자가 어떤 글자의 앞글자인지 이런 것들은 11월 12월 가서 구체적으로 하잔 말이에요. 지금 여러분이 해야 될 것은 물론 시험은 저 태아의 권리 능력이 인정되는 경우와 관련한 요 안에 내용이 시험에 나옵니다. 사실 다만 이 9월 10월의 과정에 이 기초 강의에서는 이렇게 접근하자는 거예요. 권리가 아까 뭔지 배웠다. 그런 권리가 엄청나게 강력하더라. 그런 권리를 강력하게 가지는 자를 권리의 주체라고 한다. 그럼 사람도 권리의 주체가 될 수 있느냐? 그런 주체가 될 수 있는 능력을 권리 능력이라고 한다. 그럼 그런 권리 능력은 언제부터 가지느냐? 출생한 때부터 가진다. 그럼 언제 출생한 거냐를 따져보니까 전부 노출되면 사람이다. 그럼 오늘 내일 하면서 진통을 느낀다고 사람이 아닌 것이다. 그럼 만약에 이런 일이 발생하면 사이 안 좋은 사촌한테 상속권이 간다는 게 말이나 되는 거냐? 이런 걸 대비하기 위해서 그럼 태어난 때부터 사람이지만 이런 예외가 있어야 되지 않겠나? 이런 경우에는 태아는 사람이 아니라도 권리 능력을 인정하는 제도가 아니겠나? 있다. 그런 게 태아의 권리 능력에 관해서 개별적으로 보호하는 조문이 몇 개 있더라. 그럼 그런 것들이 어떤 것들이 있느냐? 그런 것들은 하나하나 우리가 이제 외우고 배워서 그게 시험에 나올 거다. 그 과정까지를 먼저 공부한 다음에 그 불과 외우고 하는 것들은 이제 정규 과정에 가서 하나하나 배우면 된단 말이에요. 저하고 같이. 지금 그걸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왜? 그건 기초 강의가 아니잖아요. 그건 나중에 정규 과정 가서 하면 된다. 지금은 그런 기본 과정을 먼저 보자. 자, 그래서 출생과 관련해서 문제가 될 수 있는 그래서 태아의 권리 능력까지도 우리는 앞으로 배워야 될 거다 라고 했습니다. 그럼 사람은 사망한 때로부터 권리와 의무의 주체가 될 수 있는 능력을 상실한다라고 하는데 그럼 언제부터 사람이 아닌 거냐? 그럼 대한민국은 적어도 심장이 정지, 즉 맥박이 정지돼야 된다. 그럼 뇌가 죽어 있는 상태는 심장이 뛰고 있으면 적어도 민법에서는 사망으로 보지 않는다. 심장이 멎어야 그때부터 권리도 의무도 사라지는 거다. 그러면요.
그럼 만약에 이건 어떨까요? 갑과 을이 부부인데 이 남편이 보험에도 드러났고 기본적인 부동산도 재산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갑이 만약에 지리산 가서 놀러 갔다가 지리산 가서 물난리에 이 재난으로 물난리에 떠내려 갔단 말이에요. 그 시체를 찾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그럼 만약에 이 부동산이나 보험금이 와이프한테 상속이 되려면 또 을이 이제 혼자니까 재혼이라도 하려면 갑이 죽은 것으로 취급이 돼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사람은 언제 사망하느냐? 심장이 멎어야 사망한다고 했는데 그럼 우리가 이 재난으로 떠내려간 갑의 시체를 찾지 못했다면 심장이 정지됐는지 안 됐는지를 알 수가 없죠. 그래서 아직은 죽은 것이 아니다라고 취급을 해버리면 을은 남편이 살아있는 셈이니까 재혼도 안 되고 남편이 살아있으니까 보험금 타먹을 수도 없고 남편의 부동산이 상속도 안 되면 그럼 을은 나이가 20대인데 나이 80이 될 때 요즘같이 100세 시대를 사는 동안 남편이 있는 것으로 취급돼서 재혼할 수 없고 다른 남자를 만나면 저절로 불륜이 돼버리는 이런 이상한 관계가 돼버린단 말이에요. 그래서 대한민국은 이렇게 심장이 멎으면 사람이 아니지만 권리와 의무의 주체가 될 능력을 상실하지만 이럴 때를 대비해서 심장을 재보진 않았지만 죽었겠지 라고 취급해서 산 사람은 앞으로 사회생활을 할 수 있게 만드는 제도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겠죠. 그래서 이렇게 인정되는 제도가 이런 논리의 문제점 때문에 인정되는 제도가 인정사망제도. 잘 안 나오지만 시험에. 그리고 우리한테 제일 중요한 실종승고제도 이런 게 실제로 있을 거다. 그럼 이런 실종승고는 사람을 종래의 주소지를 중심으로 해서 사법적 법률 관계에서 빼려고 하는 거니까 굉장히 강력하니까 그럼 실종승고를 무조건 시켜주는 건 아니고 일정한 요건이 있을 거다. 뭐 잠깐 안 빈다고 실종승고할 거냐? 한 몇 년 안 보여야 되느냐? 이런 실종승고의 요건이 경우에 따라 전쟁을 한 경우냐 일반적으로 가출했느냐에 따라 달라질 거다. 그럼 이런 게 5년인지 1년인지 이런 것들은 나중에 11월 12월 가서 기초강의 하면서 실종승고의 요건, 실종승고 기간, 실종승고 효과 이렇게 하나하나 보자는 겁니다. 지금 우선은 실종승고라는 제도가 왜 대한민국에서 필요했을까? 그건 사망한 심장이 멎어야만 사망해서 권리와 의무의 주체가 될 능력을 상실한다고 했으니까 그럼 심장을 멎었는지 안 멎었는지 재보지 못한 상태에서는 어떻게 할 거냐? 그럼 실제로는 재보지 않았어도 죽었겠지 이렇게 사망의 개연성이 충분하다면 죽은 것으로 취급을 해야 남아있는 산 사람은 살 거 아니냐? 이런 제도가 인정사망제도, 실종승고제도 이렇게 존재할 거다. 또는 경우에 따라 실종에 이르진 않았지만 그 전 단계의 상태에서 없어진 사람의 재산을 관리하는 부재자 재산 관리 제도가 있을 거다. 이렇게 하겠죠. 예, 앞으로 이런 걸 배울 거라는 것. 자, 이런 모든 문제가 나오고 우리가 시험 치기에 적합할 만큼 이론이 정교하고 복잡해지는 것은 출생과 사망을 이렇게 정리하다 보니까 이런 사이사이를 그물처럼 이 그물 사이사이를 빠져나가는 이런 허점들을 메우는 약점들을 메우는 제도가 대한민국에 틀림없이 있을 거다. 그런 게 태아의 권리능력 제도일 수도 있고 실종승고 제도일 수도 있다. 이게 우리가 앞으로 권리능력과 관련해서 배워야 될 쟁점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그럼 권리의 주체가 된다고 해서 그럼 혼자서 무작정 다른 사람하고 권리를 가지고 의무를 부과하는 또는 의무를 지는 이런 관계를 맺을 수 있느냐? 자, 생각할 수 있는 능력이 없다면 그런 관계를 맺어봤자 그 두 사람의 그 법률행위, 계약을 인정하지 않겠다. 그걸 우리는 생각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느냐 없느냐를
의사능력이라고 하고, 그럼 의사능력이 없는 자의 행위는 인정하지 않겠다를 우리는 의사능력이 없는 자를 의사무능력자라고 하고, 이런 의사무능력자가 한 행위에 대해서는 그 행위를 허용하지 않겠다, 인정하지 않겠다, 무효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자, 이 의사능력과 관련해서는 그렇게 크게 볼 건 없지만, 자, 다만 앞으로 여러분이 그 민법의 기본 용어를 하다 보면 의사능력이 뭔지 뭐 이런 게 나오겠죠. 자, 그래서 그 기본 개념만 잠시 알아두고 외울 생각은 없어요. 외울 수도 없고 외울 필요도 없고, 하다 보니까 이제 대충 눈치로 알아들으면 돼요. 자, 그 다음에 행위능력은 단독으로 행동을 할 수 있느냐 없느냐. 그럼 이런 행위능력이 부족한 자를 우리는 행위무능력자라고 과거에는 불렀지만, 지금은 이제 법이 개정이 돼서 제한능력자라고 부른다. 그럼 이런 제한능력자에 어떤 자들이 있느냐? 미성년자가 있고, 또는 피성년 후견인이 있고, 피한정 후견인이 있더라. 구체적인 것은 나중에 하겠지만, 자, 우선 가장 기본적으로 의사능력이 없으면 의사무능력, 행위능력이 부족하면 제한능력이라고 하는데, 그럼 우리는 하나 물어볼게요. 의사능력이 없는 자와 행위능력이 부족한 자는 누가 더 모질하는 자일까요? 어느 쪽이 더 모질하겠습니까? 예, 똑같아라. 누가 더 모질하나의 기준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뭐 쉽게 이 국을 먹으면서 숟가락 젓가락을 구별 못하는 인간이나 젓가락으로 국 퍼고 있는 인간이나 모질하긴 똑같다는 거예요. 그럼 의사무능력과 제한능력의 차이는, 의사무능력자는 국가가 공인되지 않는, 쉽게 말하면 비공인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제한능력자는 그래도 공인이라는 거예요. 미성년자처럼 만 19세 미만자, 그래서 서류에서 표가 난다는 거예요. 자, 피성년 후견인, 피한정 후견인도 결국은 어떤 요건 하에 가족관계 등록부에 이런 사실이 기재가 돼야 되니까, 이 사람하고 단독으로 계약을 하지 마세요, 이 사람은 단독으로 계약할 수 있는 능력이 없는 자들입니다라고 국가로부터 공인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의사무능력자는 술 먹은 상태에서는 의사무능력이라도 술 깨면 정상이니까, 이걸 의사무능력 상태를 국가가 미리 기준을 만들어 둘 수가 없는 겁니다. 서류 만들어서 이 사람 의사무능력자입니다라고 할 수 없어요. 왜? 조금 이따 술 깨면 정상이니까요. 그래서 의사무능력은 구체적 개별적으로 판단하는 능력이지만, 행위능력은 그 사람이 실제로 똑똑하든 말든 관계없이 하나의 일정한 잣대를 딱 긋고서 제한능력이다 아니다를 판단하는 획일적인 기준이다. 그래서 여기에는 똑똑한 자도 있을 수 있다. 어쩔 거냐고. 그래서 5살짜리도 실개국어 할 수 있습니다. 그래도 미성년자입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자, 의사능력이 없는 자를 의사무능력, 행위능력이 부족한 자를 제한능력자라고 하는데, 자, 이제 만 19세 미만자를 미성년자라고 한다. 제한능력자 중에. 이건 우리한테 쉽죠. 자, 그 다음에 피성년 후견인. 과거에 이제 법 바뀌기 전에는 금치산자라고 불렀습니다. 이 피성년 후견인이 뭐냐? 질병이나 장애나 노령, 그 밖의 사유로 인한 정신적 제약으로 사물을 처리할 능력이 지속적으로 결여된 자. 그래서 계속 모질한 상태, 보통. 그럼 피한정 후견인은 뭐냐? 질병이나 장애, 노령, 그 밖의 사유로 인한 정신적 제약으로 사물을 처리할 능력이 그냥 부족한 사람, 지속적으로 결여된 게 아니고요, 그냥 부족한 상태를 말한다. 그럼 이런 이제 피성년 후견인하고 피한정 후견인으로 기재가 되면 구체적으로 어떤 차별을 받느냐? 그거는 정규 시간에 하잔 말이에요. 지금 우리가 여러분이 해야 될 건
의사 능력이 없는 상태를 의사 무능력이라고 한다. 행위 능력이 부족한 상태를 제한 능력이라고 한다. 그런 제한 능력자에는 미성년자가 있고 피성년 후견인이 있고 피한정 후견인이 있다. 그럼 이런 제한 능력자가 한 행위, 단독으로 행동을 하지 말라고 했는데 이런 자들이 누군가하고 덜컥 물건 사고 파는 계약을 하면 이 계약은 나중에 취소할 수 있다. 그럼 단독으로 행동을 할 수 없는 자가 제한 능력이니까 그럼 이런 제한 능력자가 존재한다면 이런 제한 능력자를 대신해서 물건 사주고 물건 팔아주는 누군가가 있어야 될 거다. 그걸 우리가 대신하는 자니까 대리인이 있을 거다. 제한 능력자한테는. 그 대리인은 제한 능력자가 임명을 한 것이 아니고 법에서 모질한 자를 위해서 대신하도록 부여받은 자를 우리는 법정 대리인이라고 한다. 그래서 아마 행위 능력이 부족한 자를 제한 능력자라고 한다면 제한 능력자는 단독으로 행동을 할 수 없으니까 단독으로 행위할 수 없으니까 누군가가 대신해주고 누군가가 행동을 하는데 동의서를 써주는 자가 있을 거다. 그런 자를 우리는 법정 대리인이라고 한다. 그럼 그런 법정 대리인은 보통은 미성년자의 아버지가 되거나 어머니가 되거나 뭐 되겠죠. 이런 법정 대리인의 자격을 누군가한테 주는 제도가 있을 거다. 하면 되죠, 나중에. 우선은 이렇게 크게 보자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앞으로 의사 능력이 없는 자가 한 행위는 무효라고 했는데 제한 능력자가 한 행위는 취소할 수 있다고 했으니까 그럼 무효가 뭐지? 그럼 계약을 했는데 계약이 무효가 됐다는 말이나 계약이 취소가 됐다는 말이 무슨 뜻이지? 무효하고 취소는 다른 소리네. 자, 이렇게 무효가 뭔지 취소가 뭔지는 다음 주에 또 무효의 개념과 취소의 개념 이런 개념을 또 유효의 개념을 하자는 거예요. 효력이 있다가 유효, 효력이 없다가 무효. 자, 이런 그 중간에 사이에 낀 개념이 취소. 이런 유효, 무효, 취소의 개념은 또 그때 같이 공부하자는 겁니다. 저하고 같이. 자, 다만 여기서는 이제 권리의 주체와 관련해서 이렇게 하나하나 배웠다. 다만 이제 여러분이 나중에 정규 시간에 가서 또 배울 때는 자, 이런 제한 능력자가 아닌데 제한 능력자는 아니지만 우리 법이 특이하게 구성하고 있는 게 피특정 후견인이 하나 있다. 이거는 제한 능력자가 아니지만 불가피한 사유로 인해서 어떤 사람의 행위를 잠시 제한할 때 필요한 행위가 있다.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것은 제한 능력자는 이 세 가지 경우고 피특정 후견인은 제한 능력자가 아니다. 이것도 시험에 잘 나오고 올해 나왔습니다. 그래서 자, 피특정 후견인이 뭐냐? 질병이나 장애, 노령 그 밖의 사유로 인한 정신적 제약으로 일시적 후원이 필요하거나 특정한 사무에 관해서 후원이 필요한 사람에 대해서 법원이 선고하는 자다. 이거는 제한 능력자가 아니지만 지금 케이스 바이 케이스로 일정한 케이스에 필요하기 때문에 잠시 지정하는 자다. 그럼 이런 자들은 어떤 다른 특징을 갖고 있느냐? 구체적인 차이나 이런 것들은 정규 시간에 할 겁니다. 자, 그러나 지금은 권리의 주체에 어떤 게 있다. 그런 행위 능력을 못 가지는 자를 제한 능력자라고 한다. 그럼 제한 능력자에 어떤 사람들이 있다. 그럼 그 중에 법에 있는 비특정 후견인도 제한 능력자인가? 그건 아니다. 그렇지만 비슷하게 취급을 하기는 한다. 이렇게만 기준을 잡아놓으시라. 자, 그 다음 이제 우리가 권리의 주체와 관련해서 법인은 사람의 단체를 사단, 재산의 단체를 재단, 권리 능력 없는, 즉 등기를 하지 않고 있는 단체를 권리 능력 없는 사단, 재단이라고 한다. 그럼 그런 권리 능력 없는 사단의 대표가 아파트 관리단도 있고 종중 또는 학교는 아니죠. 학교는 아니고 교회 이런 게 있다. 구체적으로 이제 거기 가서 그런 단체를 움직이는 이사. 그럼 감사는 뭐 하는 사람이냐? 그 사원총회는 뭐 하는 사람이냐?
이런 것들을 하나하나 배우겠죠. 자, 우선 기본적으로 권리의 주체에는 자연인뿐만 아니라 법인도 존재할 수 있다. 법인은 설립 등기를 했나 안 했나에 따라 권리 능력이 있느냐 없느냐로 나누어진다. 이렇게 권리의 주체 개념을 잡아달라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권리의 주체에 관해서 가장 기본적인 개념을 하면서 태아가 뭔지, 왜 우리가 태아의 권리 능력을 따로 공부해야 되는지, 왜 우리가 실종승고라는 개념이 필요한 건지 잠시 배웠습니다. 그럼 이제 우리 다섯 번째로 이런 권리의 객체, 권리는 어디에다 대고 행사하느냐? 그럼 권리의 객체와 관련해서 첫 번째는 권리의 객체는 물건이다. 물론 물건이 아니라 권리도 권리의 객체가 될 수 있습니다. 가장 쉬운 예로 나중에 하겠지만 가별한테 전세를 주거나 땅을 빌려주는 지상권 설정해 주면 이 지상권 전세권에도 저당권이 붙을 수 있다면 그럼 저당권의 객체는 부동산이 된 것이 아니라 물건이 된 것이 아니라 권리가 돼버린 거죠. 그래서 권리의 객체는 물건만 있는 게 아니라 권리도 있을 수 있다. 단 보통의 경우에는 이 물건이잖아요. 그럼 이 물건은 다시 물건의 뜻이 뭐냐? 유체물 및 관리 가능한 자연력은 물건이다. 그럼 유체물은 우리가 알고 있는 시계, 탁자, 책, 옷, 신발, 안경, 토지, 건물 엄청나게 많죠. 자, 그 다음에 관리 가능한 자연력도 물건이라면 그럼 관리가 가능하지 않은 자연력은 물건이 아니겠네. 그럼 관리 가능한 자연력에 뭐 있느냐? 전기, 가스, 수도, 원자력, 물건이겠네. 그런데 해, 달, 공기, 그럼 이런 거는 물건이 아니겠네. 물건 인지 아닌지와 관련해서 이런 거는 그럼 물건이 될 수 없다. 이렇게 앞으로 물건에 대해서 배울 거고, 그런 물건에 대해서 배우는 과정에 이제 다시 유체물과 관련해서 배울 때 거기에는 다시 동산이 있고 부동산이 있을 수 있다. 그리고 이제 나머지 이 물건과 관련해서 공부할 때 그럼 하나의 물건에는 하나의 권리밖에 나오지 못하느냐? 자, 그 다음에 또 경우에 따라 주물과 종물을 한 개로 취급할 거냐, 두 개의 물건으로 취급할 거냐. 경우에 따라 원물과 과실이 있다면 이 원물과 과실의 관계를 어떻게 할 거냐. 소에서 사 나온 송아지를 어떻게 취급할 거냐. 금전을 빌려주고 받는 이자를 어떻게 취급할 거냐. 이런 게 앞으로 우리가 권리의 객체 파트에서 배워야 될 권리의 객체는 일반적으로 물건이다. 권리도 있지만 그럼 물건은 어떤 게 물건이다. 그럼 그것과 관련해서 이제 물건을 구체적으로 들어가서 동산, 부동산으로 또 구분해서 설명 좀 하고, 그럼 뭐가 동사이고 부동산이냐? 또 우리가 앞으로 배워야 될 권리는 어떤 거는 동산에만 인정되고 어떤 거는 부동산에만 인정되고 어떤 거는 동산, 부동산에 다 인정되는 권리가 있을 거다. 구체적으로 이렇게 정리하는 것. 지금은 단순히 이런 권리의 객체가 이런 것들이 있다라고 정리를 하고 갑니다. 그런 걸 나중에 이제 구체적으로 공부할 때는 일물일권주의도, 주물과 종물도, 원물과 과실도 어떤 것들이 있다고 앞으로 공부를 할 겁니다. 자, 이렇게 권리의 객체 파트는 이런 걸 앞으로 우리가 정리하는 것을 권리의 객체라고 할 겁니다. 자, 이제 여섯 번째. 지금 기본적인 용어 설명하면서 지나가지만 사실은 앞으로 여러분이 민법에서 배워야 될 절반 이상을 하나의 큰 테마로 보고 있는 겁니다. 그럼 이제 오늘 하는 마지막으로 권리 변동인데, 그럼 사람도 태어나서 살다가 옮겨 다니면서 죽듯이 권리도 살다가 태어나서 살다가 옮겨 다니면서 죽겠죠 뭐. 그럼 우리가 이제 이렇게 보자는 거예요. 그럼 갑이라는 자가 건물을 하나 신축을 하면 지구상에 없던 건물 소유권,
건물을 사용하고 수익하고 처분할 수 있는 권리를 취득했죠. 그런데 이 건물 신축에 의해서 소유권을 취득한 것은 누군가한테 건물 소유권을 승계받고 이어받았습니까? 아니면 지구상에서 저 건물은 처음 나온 겁니까? 처음 나왔죠. 그래서 우리가 첫 번째 소유권 권리 취득을 우리는 앞으로 원시 취득이다 이렇게 부른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제 이 신축된 건물을 을한테 팔면 그래서 을이 등기를 받으면 을이 이제 소유권을 취득했습니다. 저 건물에 관한 소유권을 취득했는데 문제는 을은 지구상에서 이 건물 소유권을 처음 취득한 사람일까요? 아니면 처음 취득한 누군가로부터 이어받은 사람일까요? 이어받았죠. 그 이어받은 취득을 우리는 앞으로 승계 취득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자, 한편 을이 매매에 의해서 산 것이 아니라 을이 갑이 사망함으로써 상속을 받아서 소유권을 취득했다면 상속을 받아서 소유권 취득해도 아버지가 가진 소유권을 승계받은 거지 지구상에서 건물 소유권 처음 나온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럼 매매가 되든 상속이 되든 승계 취득이라는 것은 변함이 없는데 매매가 됐을 때는 콕 하나만 찍어서 넘어오니까 특정 승계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상속이 됐을 때는 빚도 심지어 건물 신축하기 위해서 들어갔던 빚도 승계받은 거니까 한꺼번에 다 넘어온다고 해서 포괄 승계다 이렇게 이야기한다. 자, 그럼 우리가 우선 가장 근본적인 이야기를 먼저 한번 해볼게요. 자, 여러분이 승계 취득과 원시 취득을 우리가 왜 나누어야 됩니까? 승계 취득이 되면 뭐가 어떻게 되고 권리 취득이 되면 뭐가 어떻게 되길래 우리가 이것을 지금 따지고 있느냐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여러분이 승계 취득과 권리 취득을 우리가 따지는 것은 나중에 저 강의 노트 PDF 자료 가면 뒤에 법률행위 파트에 가면 있습니다. 자, 페이지를 달지 않아서 지금 몇 페이지라고 지금 말을 못 해주겠지만 있습니다. 그럼 이렇게 승계 취득과 원시 취득을 따지는 이유는 원시 취득을 하게 되면 내가 기존의 물건에 붙어 있던 모든 것을 다 떼고 완벽한 권리를 받는 거지만 승계 취득을 하게 되면 그 기존에 붙어 있던 하자가 따라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우리 강의했던 걸 갖고 예를 들면, 자, 예를 들어버리면, 자, 이 갑의 주택에 대해서 을이 돈 빌려 쓰고 저당을 잡았는데 이 저당권이 붙어 있는 주택을 병이 뒤늦게 이걸 사버리면 이 저당권이 떨어져 나가지 않죠. 그럼 병의 입장에서는 갑한테 사게 되면 매매는 아까 승계취득이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럼 승계취득이 되면 이 저당권이라는 이 혹이 병의 입장에서는 이 끌끌어오는 부분이 그대로 따라오니까 갑이 나중에 돈을 안 갚으면 병이 소유자가 됐건 말았건 을은 경매하러 갈 수 있다는 거예요. 승계취득이 되면 기존에 붙어있던 게 없어지지 않는다. 그래서 우리는 승계취득과 원시취득의 차이는 기존에 붙어있던 그 물건에 대한 하자가 승계되지 않는 게 원시취득이고 하자가 승계되는 게 승계취득이다. 그래서 열심히 원시취득과 승계취득을 비교하는 거다. 자, 한편 이제 갑이 을에게 신축된 건물을 이번에는 을에게 전세를 주게 되면 또는 뭐 저당을 잡히게 되면 전세로 뭐 이야기해 보면 그럼 갑이 가지고 있던 소유권이 가진 기능 중에
사용수익 처분하는 기능이 계약하고 전세금 주고 계약함으로써 사용수익 처분의 기능 중에 일부가 을한테로 넘어왔단 말이에요. 그럼 을은 지구상에서 갑이 가진 소유권의 사용수익하는 기능을 이어받은 거지, 지구상에서 저 건물 소유권의 사용수익하는 기능을 지구상에서 처음 취득한 사람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승계예요. 승계 받은 건데, 계약 끝나고 나면 다시 사용수익하는 기능을 소유자한테 돌려줘야 되지 자기가 가져가는 게 아니잖아요. 그럼 이렇게 승계는 승계인데 임시적으로 넘어오고 다시 돌아가야 되는 것이 예정되어 있는 것, 이런 거를 우리가 설정적 승계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앞으로 전세권 설정, 지상권 설정, 저당권 설정 이렇게 부릅니다. 그런데 매매에 의해서 또는 상속에 의해서 되면 승계라고 했죠. 이때는 소유권이 갑에게서 넘어오면 승계인데, 특정 승계든 포괄 승계든 승계인데 완벽하게 종국적으로 넘어온 거지 다시 갑한테 돌아가지 않아요. 그럼 이렇게 종국적으로 갑이 가진 모든 기능이 다 넘어오면서, 완벽하게 넘어오면서 이렇게 다시 돌아가지 않는 종국적인 승계를 이전적 승계라고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집 사면 소유권 이전됐다라고 표현하지 소유권 설정됐다라고 표현하지 않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전세권 설정, 소유권 이전, 그래서 이전적 승계, 설정적 승계. 자, 기본 원시 취득과 승계 취득으로 나누어집니다. 그래서 없던 권리를 취득하는 것도 상태가 변했으니까 변동, 있다가 을한테 넘어가는 것도 상태가 변했으니까 변동. 다만 그 승계 취득은 크게 특정 승계, 포괄 승계로 기준을 나눌 수도 있고, 또는 이전적 승계, 설정적 승계 이렇게 구분 지을 수도 있다. 자, 네 번째. 자, 이제 네 번째는 똑같은 이야기를 한번 더 듣겠습니다. 갑이 건물 소유권을 취득했다가 갑이 집이 화재로 불타면, 화재로 불타버리면 이 소유권이 소멸하겠죠. 자, 자기한테만 없는 겁니까? 지구상에 없는 겁니까? 지구상에 그 누구도 소유권을 가진 적이 없는 건 셈이 된 거죠. 그래서 이렇게 그 누구도 소유권을 가지지 못하는 상태가 된 것을 우리는 절대적 소멸이라고 합니다. 어느 누구도 이제 이 건물 소유권 가진 자는 없으니까요. 그런데 갑이 을한테 집을 팔면 소유권이 넘어갔죠. 그럼 을의 입장에서는 소유권을 승계받은 거지만 갑의 입장에서는 소유권이 상실했잖아요. 그럼 소유권이 소멸했는데 지구상에 없는 게 아니라 나한테만 없지 누군가는 들고 있는 상태를 우리는 상대적 소멸이라고 한다. 그럼 집이 불타면 소유권은 절대적 소멸, 집이 팔리면 상대적 소멸. 그럼 집이 팔린 것을 제3자인 우리가 보면, 제3자인 우리가 볼 때는 어제 아침에 조깅할 때는 집의 명패가 갑이더만 오늘 아침에 조깅할 때는 집이 팔려서 명패가 을로 바뀌었단 말이에요. 집은 그 자리에 변함없이 서 있는데, 그럼 집이 팔린 걸 제3자인 우리가 볼 때는 권리 주체가, 그 주택을 사용수익 처분하는 주체가 갑에서 을로 바뀌었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죠. 주체의 변경. 자, 이제 오늘 마지막이지만 여러분한테 하나 물어보죠. 자, 갑이 을한테 집을 팔아먹었다는 한 개의 사실을 가지고, 집 팔아먹었다는 한 개의 장면을 가지고 판 사람의 입장에서 볼 때는 불리던 이름이 상대적 소멸이었습니다. 산 사람의 입장에서 볼 때는 특정 승계, 이전적 승계 이렇게 불립니다. 제3자인 우리 관점에서 볼 때는 권리의 주체가 바뀌었다라고 보입니다.
그러면은 이거죠. 자, 여러분이 건축법이나 다른 법을 공부할 때는, 그럼 건축을 할 때는 경계에서 2m를 띄워라, 이렇게 2m 이상을 띄워야 허가를 내준다, 이런 걸 배울 때는 건축 허가를 신청하러 가는 자의 입장에서도 2m고, 건축 허가를 해주는 국가 입장에서도 2m고, 제3자인 우리 입장에서도 요 2m예요. 경계로부터 2m 이상을 띄우라고 할 때. 그래서 건축을 하고자 할 때는 2m 이상을 띄워야 된다는 이 문장은 건축하는 자나 허가 내주는 자나 제3자 입장에서 똑같습니다, 단어가. 그런데 보세요. 집을 팔아먹었다는 한 개의 사실을 가지고 판 사람의 입장에서는 상대적 소멸이라고 불리고, 산 사람의 입장에서는 승계취득으로 불리고, 제3자의 입장에서는 주체의 변경으로 불린다. 자, 그래서 다른 과목과 민법의 공부 방법이 다른 점이 이겁니다. 다른 과목은 한 개의 용어를, 한 개의 장면을, 한 개의 사건을 하나의 용어로 부릅니다. 그런데 민법은 한 개의 장면을, 한 개의 사건을 누구 입장에서 바라보느냐에 따라 용어가 바뀝니다. 절대적 소멸이냐, 상대적 소멸이냐, 승계취득이냐, 주체의 변경이냐, 이렇게 바뀔 수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원시취득이 뭐냐, 승계취득이 뭐냐, 인전적 승계가 뭐냐, 설정적 승계가 뭐냐, 중요합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가장 기본은 민법을 바라보는 시각이, 민법은 같은 사건이라도 바라보는 각도에 따라서 이름이 다를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암기하는 과목이 아니라 이해하는 과목이다, 암기해서 안 된다라는 거예요. 자, 가장 극단적인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자, 갑이 을한테 집을 팔면 갑은 집을 판 매도인, 을은 매수인입니다. 첫 번째 매매를 했다고 치고, 근데 집을 샀다가 을이 그 집을 다른 사람한테 웃돈을 받고 전매를 하면 이제 을과 병의 입장에서는 을이 매도인, 병이 매수인이 됩니다. 그럼 자, 을은 매도인일까요, 매수인일까요 물으면 여러분 어떻게 대답하시겠습니까? 갑과 을의 매매에서는 을이 매수인이었지만 을과 병의 매매에서는 매도인이잖아요. 그럼 항상 요 매매가 기준이 됐는지 두 번째 매매가 기준이 됐는지에 따라 을의 이름은 매도인으로 불릴 수도 있고 매수인으로 불릴 수도 있는 거죠. 그래서 기준이 중요합니다. 판 사람의 집 판 걸 가지고 판 사람의 입장 기준에 써볼 것이냐, 산 사람의 기준에 써볼 것이냐, 제3자의 기준에 써볼 것이냐, 그 기준에 따라서 달라집니다. 자, 그래서 앞으로 우리가 민법을 공부할 때는 외워서 될 일이 아니에요. 죽으라고 승계취득이라고 외우면 뭐해? 권리의 주체라고 놓으면 권리의 주체와 상대적 소멸과 승계취득이 적어도 같은 말인 줄을 알아야 시험 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끊임없이 기초과정을 통해서 이해를 하고 민법이란 이런 과목이구나 라고 공부를 하는 것. 그리고 마지막에 시험 다가오면 이해가 됐든 안 됐든 어쨌든 시험 쳐야 되니까 마지막에는 외울 수밖에 없지만 그 외우는 것조차도 이해가 돼 있을 때만이 완벽하게 잘 외워진다는 겁니다. 그건 아마 공부를 해보신 분들은 누구라도 느낄 겁니다. 자, 대신에 민법은 그래서 이해하는 과목이라서 쉽지 않지만 다만 한번 이해가 어느 정도 좀 되고 나면 또 잘 까먹지도 않는 암기 과목과는 다른 돌아서면 잊어먹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게 또 장점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와 같이 이렇게 앞으로 거의 남아있는 거의 10개월, 11개월을 따라오면서 철저하게 시험치기 한두 달 전까지는 철저하게 이해 위주로 하고 그리고 마지막 스파트를 내서 되든 안 되든 그때는 이제 습득하고 암기해가는 과정을 밟을 겁니다. 자, 그렇게 오늘은 권리의 주체부터 권리부터 시작해서 권리의 충돌, 제일 중요한, 그 다음에 물권과 채권의 개념, 그 다음에 권리의 주체에 어떤 자연인 법인 어떤 게 있다. 그 자연인 안에 또 어떻게 권리 능력, 의사 능력, 행위 능력을 어떻게 설명할 것인가. 그리고 그 권리의 객체
어떤 것들이 있다. 그 다음에 이런 권리도 태어나서 움직이고 죽듯이 그런 권리 변동하는 모습이 없던 게 취득하는 것도 변동, 있다가 이전하는 것도 변동, 있다가 사라지는 것도 변동, 그 권리 변동의 모습을 이렇게 원시취득, 승계취득, 절대적 소멸, 상대적 소멸 이렇게 부른다. 그럼 나중에 이제 여러분이 조금 더 공부가 익숙해지면 그럼 우리가 앞으로 배워야 될 이런 것들은 원시취득이냐 승계취득이냐. 취득시효는 원시취득이다. 무주물 선점 원시취득이다. 매매나 교환 이런 것들은 승계취득이다. 어떤 거는 승계취득이고 어떤 거는 원시취득이냐. 이런 것도 배웁니다. 올해 시험에 이게 한 문제였습니다. 그래서 물건 파트에서 취득시효가 원시취득이냐 승계취득이냐 물어보는 가장 기본을 사실 물어본 겁니다. 이제 그것도 우리한테는 어려웠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이런 기본적인 과정들을 먼저 밟고서 왔더라면 그런 문제가 그렇게 어려워 보이지 않았을 텐데 다만 이제 판례 위주로 그 중요한 이런 게 시험 나오는 판례 같다고 외운 것 갖고는 해결될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올해 시험이 기본이 충실되어 있었으면 쉬웠던 시험이고 그게 안 돼 있으면 안 돼 있을수록 이 시험은 어려운 판례를 내가 몇 개 알고 있다고 해서 시험 잘 칠 수 있는 시험이 아니었다는 겁니다. 그 염두에 두시고 지금 새로 공부를 시작하시든 처음 공부를 하시든 관계없이 기초부터 탄실하게 다져서 다시는 실패하지 않는 그리고 실패의 경험을 맛보지 않는 그런 과정을 밟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첫 수업은 여기까지 하고 그럼 다음 주에 이제 오늘 예고했듯이 무효가 뭐냐 취소가 뭐냐 유효가 뭐냐 그 다음에 이제 각각의 과정에서 기본적인 용어들을 하나하나 설명하고 이제 거꾸로 민법이 뭐냐 신의칙이 뭐냐 권리남용이 뭐냐 이렇게 관습이 뭐냐 이렇게 하나하나 정리를 해 가겠습니다. 오늘 수고했습니다.